안녕하세요. 이 팀 하우싱 프라이스 리그레션 경진 대회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간 발표까지 진행했었던 문제 이해부터 베이스라인까지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성능 개선 부분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문제 이해입니다. 80K 퓨처를 통해 각 주택의 가격을 예측하는 회귀 문제입니다. 평가 지표로는 RMSE가 사용됩니다. 해당 경진대회에는 약 6,400개의 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해당 경진대회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표에 정리되어 있는 80개의 퓨처를 통해 세일 프라이스를 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퓨처가 적지 않아 데이터 디스크립션 파일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 파일을 보면 다음과 같이 각 퓨처에 대한 설명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표시되어 있는 퓨처는 경진대회를 진행하면서 중요하다고 판단되었던 퓨처들을 예시 사례로 첨부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EDA 과정입니다. 타깃값의 분포를 먼저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는 정규 분포에 비해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며 그 분산 또한 정규 분포에 비해 살짝 높아 보이는 분포를 띠고 있습니다. 회귀 문제에서 타깃값이 정규 분포를 띌 때 모델 성능이 비교적 좋기 때문에 타깃값에 대한 로그 변환을 해주어 학습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치형 퓨처와 타깃값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주택 마감 재질, 주택 면적, 수용 가능 차량 수와 같은 퓨처들이 그 수치가 높을 때 세일 프라이스가 높은 것을 확인하였고, 2층 이상 주방 개수나 폐쇄형 현관과 같이 주택 생활에 불편함을 줄 수 있는 퓨처들의 수치가 높을 때 세일 프라이스가 낮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낮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퓨처를 확인하였고, 추가적으로 이를 삭제한 뒤에 학습을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 보았습니다. 상담도 분석도 같이 진행해 보았는데요. 범주형 데이터처럼 분포가 나타나는 퓨처들에 대해서 데이터 디스크립션을 확인하며 그 의미를 파악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치형 데이터들 중 범주형 데이터인 것들을 확인하여 나중에 인코딩 과정과 같은 전처리를 진행해 주었습니다. 또한 분포상으로 보았을 때 데이터 편향이 있는 퓨처들도 눈에 띄었는데 이는 타겟값이 정해지는 데에 오히려 안 좋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삭제한 뒤에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오브젝티브 퓨처와 타깃값에 대한 분포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데이터 편향이 있을 때의 분포는 신뢰할 수 없기에 카운트 플롯과 함께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분석 결과 편향이 의심되는 퓨처들에 대해서는 그 분포를 확인해보고 제거해 주었습니다. 결측치 처리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결측치의 비율을 먼저 분석해 보았습니다. 결측치의 비율은 0%부터 99%까지 그 비율이 매우 다양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트레인 데이터의 개수가 1459개로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단순히 결측치를 제거해 버리는 것보다는 대체할 값을 찾아주었습니다. 주요 결측치 처리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측치를 갖고 있더라도 그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파이어플레이스 퀄리티와 같이 벽난로가 없음이라는 정보가 결측치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값을 none이라는 값으로 대체해주고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추가적인 결측치 처리들은 각 퓨처에 따라 그 의미와 결측치 개수 등을 생각하여 어떠한 값으로 대체하는 것이 최적일지 생각하여 결측치 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두 페이지는 그에 대한 결측치 처리 과정입니다. 다음과 같이 일반적인 퓨처에 대한 결측치까지 처리를 진행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거해야 하는 퓨처들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다음과 같이 해당 퓨처들을 삭제한 뒤에 학습을 진행해 주었습니다. 순서형 퓨처들은 라벨 인코딩을, 나머지 범주형 퓨처들에 대해서는 원핫 인코딩을 진행해 주었습니다. 스케일링까지 진행한 뒤에 베이스라인 모델로 선형 회귀를 선택하였습니다. 회귀 분석의 기초적인 모델이고 빠르고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선형 회귀를 선정하였습니다.
밸리데이션 셋에 대한 RMSE 값은 0.1412였고, 리더보드 제출 결과 4247등, 스코어 값은 0.15319 값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에 대한 성능 개선을 하기 위해 무엇을 진행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첫 번째, 파생 피처 생성입니다. 피처의 의미를 보았을 때 파생 피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욕실수를 나타내는 피처는 하나의 토탈 열을 만들고 나머지는 삭제하여도 그 의미를 잘 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면적을 나타내는 퓨처들을 하나의 퓨처로 놓고 기존의 면적을 나타내는 퓨처들은 삭제를 진행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다중 공선성 문제 해결입니다. 다중 공선성 문제를 갖는 몇몇 퓨처들이 있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차고의 수용량과 차고 면적, 지상 생활 면적과 총 면적, 지상 생활 면적과 지상층의 총 방수, 이렇게가 주요 다중 공선성 문제를 갖고 있는 퓨처들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중 공선성 분석 시에는 그 값이 0.8 이상인 것들에 대해서만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떠한 퓨처를 삭제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해 볼 차례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수용 인원수보다 수용 무게 수가 중요하듯이 차고의 차량 수용량과 차고 면적 중 차고의 차량 수용량을 삭제해 주었습니다. 또한 지상 생활 면적은 나머지 분석 결과 나머지 두 퓨처들과 모두 다중 공선성 문제를 갖는 것을 확인하였고, 따라서 지상 생활 면적 외에 나머지 두 퓨처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성능 개선 방법으로는 추가적인 모델입니다. 그레디언트 부스팅, XG 부스트, 랜덤 포레스트 모델들을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과정까지 거쳐서 모델 성능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성능 개선 결과 다음과 같이 결과값을 얻어냈습니다. 이는 캐글의 리더보드 제출 결과 스코어 값들을 시각화한 것입니다. 저희의 베이스라인 모델이었던 선형회기가 RMSE 값으로 0.15319로 가장 안 좋은 성능을 나타내었고, 성능 개선을 통해 XGB 부스트를 통해 가장 좋은 성능을 얻었습니다. 리더보드 제출 결과 4247등에서 1380등까지 올랐다는 점에서 저희의 성능 개선 방향이 올바랐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해당 경진대회를 진행하면서 피드백을 남겨보았습니다. 먼저 적은 데이터의 수가 아쉬웠습니다. 딥러닝은 데이터의 수가 많아야 그 성능이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레인 데이터에 1459개라는 적은 데이터는 딥러닝을 적용하기에는 너무 적은 데이터였습니다. 다음으로 많은 피처 수로 인해 그 관계를 파악하기 힘든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중 공선성 문제를 분석할 때에도 시각화 과정에서 퓨처가 너무 많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과정을 통해 분석 가능한 시각화를 얻어냈다는 점에서 발전적인 측면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부 데이터 반영이 어려웠습니다. 어떠한 피처들의 어떠한 외부 데이터를 반영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진행해 보았지만 배경 지식과 같은 것들의 한계로 외부 데이터를 반영하지 못했었다는 것이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이 팀의 하우싱 프라이스 경진 대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